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2월 1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3%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0% 정도로 부합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 5,6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2,700억을 매수했고요. 양매수 진행되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이제 상승해서 후반까지 상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연일 상승하던 것을 좀 멈추고 오늘은 조정을 받으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2,100억 정도를 매도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2,650선입니다. 오늘도 상승을 진행했고요. 이 상단 부근에서 하락으로 좀 이제 며칠 눌리다가 다시 한번 양봉을 띄우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N자로 올라가는 모양새가 좀 나오고 있고요. 2,650선 정도를 상단으로 아직까지 윗단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윗단을 언제 뚫어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요. 이번 상승세에 힘입어서 꾸준히 올라갈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리밸런싱 관련한 수급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까지 그런 움직임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3월 장으로 들어갔을 때 코스피의 대세 상승이 이어질지, 혹은 그때쯤 갔을 때 그런 이제 물가 지표들이 좀 하락세로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가능성이 펼쳐질지,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을 보고는 모든 것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도 계속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단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 상단을 뚫지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래 갇혀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가 5,600억을 매수하면서 꾸준히 코스피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상위 종목 위주로 매입이 되는 모습이 강하고요. 최근에 그런 저 PBR 위주로의 종목 위주로 좀 상승이 들어오면서 이런 이 추세가 좋아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 투자 위주로 매수가 들어왔고요. 특별하게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아주 많이 매수하고 있는데, 이 매수세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코스닥이고요. 코스닥은 850포인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던 중에 이제 잠깐 자리를 좀 잡았고요. 크게 고점까지 도달하기에는 조금 더 상승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적절하게 또 이제 관련 종목들 2차전지 테마주가 반등을 하면서 좀 올라가주고 있는데요. 근데 그 테마가 하락에 대비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완벽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전에 이 코스닥이 올라갈 때처럼 굉장히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기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시간이 지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는 코스닥이 계속 횡보를 하면서 상단 라인을 뚫지 못하고 지겨운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3일 정도 매도하면서 코스피와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꾸준히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서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 반면 코스닥에서는 크게 매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 해가지고 좀 한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매도가 계속 나오는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뿐만이 아니고 기관 투자자도 꾸준히 이탈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술주 위주로의 반등이긴 하지만 수급 자체는 그렇게 지금 건전한 수급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양증시 그래도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상승세 이어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환율은 1334원으로 진행되었고요. 비슷한 위치를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1300원, 30원 정도, 이 정도에서 큰 움직임 없이 계속 횡보하고 있고요.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같은 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도 일단은 반등하고 있지만 환율이 여기서 크게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물가 지표가 좀 높게 나오면서
고금리에 대한 그런 유지가 좀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금리가 언제 이제 마무리가 되는지 분명히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시기를 천천히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분명히 이제 CPI 지표가 모든 것은 아니긴 하지만 CPI 지표가 여전히 높다라는 것은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CPI 지표 이외에 다른 지표가 아무리 내렸다고 하더라도 이 FMC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FMC에서도 아마도 이 금리에 대한 인하를 좀 이제 일축시키지 않을까. 가능성은 열어두되 단기간에 금리 인하가 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 PCE 지표라든지 CPI 지표가 발표가 될 때까지 이런 줄다리기를 계속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야 뭐 결국에는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약하게 뭐 반등하거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유럽 증시는 0.6% 정도 반등 중입니다. 그래서 양 증시는 뭐 크게 많이 반등하지는 않고 있고 적절하게 좀 올라가주고 있는데 한번 그 흐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지는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최근에 채권 금리가 계속 눈에 띄죠. 일단 4.3%에서 다행히 조정을 받아서 떨어지긴 했지만 다시 한번 살짝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채금리가 좀 과도하게 다시 올라가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전 고점 대비 낮긴 하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방심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국채금리가 떨어지기 위해서는 금리가 인하되는 시그널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 가격이 반등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좀 이제 국채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은 어제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20원 하락해서 0.13% 하락했고요. 15,370원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뭐 상승 출발해서 눌러지면서 거의 뭐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도 계속 죽어 있습니다. 일별 거래량도 마찬가지 143만 주로 전날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 거래량이 150만 주에서 부근에서 크게 움직임 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도 이제 수렴을 한 지 꽤 오래되었고요.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하면서 계속 지겹게 만들고 있습니다. 야옹구름을 이제 충분히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오지 않은 채로 거래량은 계속 감소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이슈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슈가 언제 나올지가 좀 기다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슈는 일단 5월에서 6월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가볍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혹시 다른 소식이 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다른 소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또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이 지겨운 구간에 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좀 이탈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탈에 대해서 자유롭게 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은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박스권 구간 16,000원 초반에서 14,000원 후반대죠. 그래서 해봤자 이제 뭐 10%도 채 되지 않는 저점에서 고점이 10%도 채 되지 않는 이 구간에서 중간 지점이 이제 지금 현재 가격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수준이 아마 평균 가격으로 설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평균 가격 수준에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지금 거의 2천만 주 가까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의 총 주식수가 9,900만 주입니다. 그래서 약 1억 주 가까이를 모았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1억 주 가까이 모은 적이 없었고요. 이때까지. 지금 전체 주식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이 횡보하는 이 구간에서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겹게 흘러가기 때문에 계속 개인 투자자들만 이탈을 하고 있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이 구간에서 약 2천만 주 정도를 이탈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매수했다가 다시 매도했다가를 반복을 하고 있긴 하지만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 있는 상태를 이제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서 계속 이제 지겨운 흐름이 이어질 때쯤에 이제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이전보다 상당히 이 거래량이 더 줄어들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겨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거의 비슷한 주가로 이렇게 3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전체적인 모양만 보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파동을 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얼마를 횡보하든 간에 여기는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수급을 보던지 혹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변 상황을 보던지 재무의 개선을 보던지 결국에는 내려갈 이유가 없는 것인데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주가가 횡보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딱 하나만 가지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럼 이제 투자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그럼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을 찾아서 떠나겠죠. 주가가 올라가는 게 그 기준에는 맞겠죠. 근데 따라가면 분명히 고점에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심을 두고 그 좋은 종목이라고 올라가는 종목을 발견하는 그 순간이 이미 매집을 끝내고 그 매집한 물량을 어느 정도 익절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올라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지겹겠지만 일반 분들, 우리 투자자 이 사람들 말고는 사실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만의 리그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종목을 봐왔고 그 아래 구간에서 계속 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집을 하는 동안 우리도 같이 물량을 모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면 뒤에 사람들은 이제 운 좋게 눈치 빠른 분들은 이 초입기에 들어오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1억에서 2억, 5억까지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제 이 통이 크고 내가 자신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순간에 5억이라든지 1억을 한 번에 베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몇백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넣어보고 계속 올라가네 이제 다시 한번 넣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결국에는 평균 단가가 높게 설정이 될 겁니다. 근데 그게 항상 100% 이제 맞아 떨어진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면 되겠지만 제 경험상 그 투자법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주가에 굉장히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법은 코스피가 대세 상승을 할 때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갈 때 해볼 법한 이 상황이고요. 지금은 코스피가 큰 하락 이후에 오랫동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121선, 21선, 61선 이렇게 벌어지면서 하락했던 이 구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하락을 메우기 위해서 겨우겨우 이 자리에 이평선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이제 과정이 다 펼쳐졌다는 거죠. 이 갭이 이제 블록딜과 함께, 블록딜이 아니죠. 이 회계 분식 소식과 함께 코스피의 하락과 함께 나왔던 하락폭이었는데요. 사실 회계 분식도 이제 이 중과실로 넘어갔고요. 과징금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과징금이 수백억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와봤자 이제 100억대, 100억대도 좀 많긴 하지만 그러나 수십억 정도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두산에너빌리티는 그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 17,000원 수준에서 지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올리지 않고 이 낮은 가격에서 계속 횡보를 시키느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리지 않으면서 계속 이제 누군가는 매집을 하니까 기다려 주는 거죠. 본인들이 매집을 다 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그 뒤에 올라가면 같이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유 있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네, 힘을 내서 이 시장 전체를 좀 보려고 노력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7만 9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6만 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뭐 3일 정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금융 투자가 또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보험 투지는 다시 매도, 그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18만 주 매도하면서 또 바짝 매수했던 것을 이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연기금 투자자는 최근에 뭐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모습인데요. 강조되었던 것은 작년에 이미 뭐 1,000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정도 네,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두산에너빌리티 지분을 6.5%에서 7% 사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배당도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을 연기금 투자자가 지금 6% 이상을 들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지금 15%를 넘어선 지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배당도 안 주고 주주 환원도 안 하고 계속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이런 기업에다가 우리가 굳이 투자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리를 제외한 이런 큰 투자자들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뭐 몇백만 주 이런 것도 아니고 지분을 이제 상당히 많이 늘려가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이걸 한번 확인해 보면 오늘도 이제 추정 물량이 8만 주에서 뭐 동일하게 진행되었고요. 전일 물량 57만 주 진행되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유율이 지금 15.59%까지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15.6%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매일 리뷰를 하면서 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분 이 추세를 좀 봤는데요. 추세가 지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배당도 안 주고 리스크도 있고 네, 불확실성 있는 종목에다가 이 외국인 투자자가 미쳤다고 네, 3% 4%를 단기간에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계속 거래량을 주고가면서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분명히 지금 이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주가만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뻔히 보고 있는 이 지분이 있는데 굳이 네, 남들이 좋다고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나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부동산으로 따지면 내가 뭐 여기 촌동네에 아파트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막 집값이 그대로이긴 한데 주변에 뭔가 자꾸 상가가 생기고 그리고 뭐 주변에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 여기 뭐 좋다고 이렇게 자꾸 들어오지 하고 이제 내가 다른 좋은 동네로 이동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탁 팔았더니 거기에 갑자기 뭐 KTX역이 생긴다든지 뭐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뭐 지금 우리가 조급해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조급해할 만한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했고요. 지금 재무제표가 이미 개선이 되었다는 것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주가를 가지고 자꾸 역으로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부정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재무제표 자세하게 또 제가 나오면 분석해 드릴 거니까 이 기업이 정말 돈이 없어서 또 유상증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은 한번 같이 살펴보면 되죠.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도 많이 낮춰졌고요. 네, 부채 비율이 조금 늘긴 했지만 그 부채 비율은 차입금이 늘어서 올라간 게 아니고 이 공사 수주한 게 많아가지고 미리 대금을 지급받은 게 많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유상증자가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고요. 네, 나와봤자 대주주 지분이 30% 수준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 희석시키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투자를 받는다고 한다면 제3자 유상증자로 두산에서 이제 투자를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 그렇게라도 이제 주식수를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네, 그래서 뭐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자사주 매입, 네,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 이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뭐 기다려 보죠 뭐. 근데 그렇게까지 기업이 네,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는 650만 주로 네, 어제와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유지 중이고요. 추가로 하락하는지, 이 상환이 되는지 그 정도만 체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래원을 보시면은 오늘 뭐 특별한 움직임 없었고요. 외국계도 JP모가 조금씩 매수하지만 큰 움직임 없었습니다. 대차장구도 뭐 오늘 상환 뭐 체결이 거의 없었고요. 최근에 한 체결이 이틀 정도 들어왔는데 뭐 거의 뭐 변화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 넘어가도록 하고, 자, 그럼 우리가 왜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해야 되고 왜 외국인 투자자가 저렇게까지 계속 매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딱 이 이유 때문에 올라간다, 딱 이 이유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확정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 등급이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 나이스 신용 평가 말고 이제 또 평가사가 하나 더 있죠. 근데 그 평가사에서는 이미 BBB 플러스로 두산 에너빌리티 신용 등급을 상향을 시켰었는데요. 이번에 나이스 신용 평가도 이제 BBB 플러스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원래 BBB에서 BBB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용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회사채에 대한 그런 인기가 높아지게 되고요. 회사채에 대한 금리가 좀 낮아져도 기업에 대한 그런 안정성 때문에 이 회사 채권이 인기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 망하지만 않는다면 내가 채권을 받아다가 이 기업에서 돈을 주니까, 이자를 주니까 충분히 베팅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채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투자금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전에는 이제 뭐 차입금도 많고 이 회사채 발행하려고 하니까 신용 등급도 낮고, 그러니까 손을 벌릴 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 주주들에게 자꾸 이제 손을 벌리긴 했는데, 이제는 주주 외에도 회사채 발행이라든지 뭐 그럼 이제 친환경 본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이 아직까지 뭐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지만 굳이 우리 주주들에게 다시 무리하게 손을 벌릴 만큼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돈을 벌어 들일 만한 수단이 많이 생겼다. 두산밥켓도 배당금이 잘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지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사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신용 등급이 BBB 플러스인데 단기 신용 등급은 오히려 이제 A3 플러스죠. A 플러스 3입니다. 단기 신용 등급도 원래 A3에서 이제 A3 플러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개선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주 잔고도 계속 늘어나고 앞으로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날 만한 추세가 보이니까 이렇게 신용 평가사도 좋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제 매출을 보죠. 현재 매출을 보고 뭐 매출 크게 안 늘었네. 영업이익 뭐 이 5천억 정도면 뭐 별로네. 두산밥켓 있는데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지만 영업이익은 이제 순이익이 5천억이죠. 그렇게 판단을 하지만 사실 이제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괜찮은지를 보기 위해서는 그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봐야 됩니다. CAGR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2차 전지, 반도체는 항상 이 시장을 분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건설 위주로의 이제 이 시장에 포함되었었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애매했습니다. 중공업 입장에서. 근데 이제 어떻게 되죠? 건설 중심에서 기자재로 사업 비중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 시장 분석하기가 좋고요. 특히 해상풍력 기자재라든지 원자력 부품의 이제 그런 주기 기자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캐스크, 핵 폐기물 보관 용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가스터빈, 그런 기자재 주 기기들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점해서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하는 대로 그냥 두산 에너빌리티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른 뭐 기업들은 사실 뭐 기대감 하나 장착해서 쭉쭉 올라가는데 뭐 두산 에너빌리티는 왜 이렇게 못 올라가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석할 때는 그렇게 뭐 애매하게 시장에 걸쳐져서 하나 걸쳐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확실하게 시장 성장성과 함께 이미 기술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무조건적인 이 기업이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무겁긴 하지만 결국에는 제가 올라갈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린 것은 이러한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에너지 시장이 계속 높아진다, 성장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요. 우리나라 전력 수급만 보더라도 2023년 대비해서 2050년이 2배 가까이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전력 수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 중에 탄소를 줄이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2배 이상을 지금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안정적인 기저 에너지원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없고요. 그 몇 없는 기업 중에서도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이 기업은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만 들으면 정말 이제 바로 출발해야 되는데 정말 답답하게도 출발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계속 우리 몰래가 아니죠. 이제 대놓고죠. 계속 모아가고 있더라. 배당금도 안 주는데 굳이 계속 매일매일 매수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볼 거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소식 하나만 나오더라도 이 지루한 흐름을 한 번에 깨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그래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미국과 한국이 최근에도 이제 소식은 없지만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그리고 한전 간에 그런 소송전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스토리를 잠깐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폴란드 원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2022년 10월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어버립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수주를 해갔죠. 그리고 11월에는 이제 퐁트누프 원전이 우리나라 쪽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23년 4월쯤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우리나라의 수출을 금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막아달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미국 법원이죠. 근데 미국 법원이 2023년 9월에 그거를 소송 각하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너네는 이 국가의 수출 제한을 할 자격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요. 지금 이제 2024년 2월까지 온 상황입니다. 근데 2024년 1월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여기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한수원을 이제 견제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물고 늘어지던 그런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한번 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이 한수원과 미국이 이제 이렇게 다투는 사이에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전 세계의 그런 원자력 발전 이 시장을 차지를 했습니다. 74%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했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중국 자체는 내수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지금도 70% 정도를 화석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석 발전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주 공격적으로 신규 에너지원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공격적으로 늘리고요. 원자력 발전도 공격적으로 늘립니다. 그게 이제 수십 기입니다. 그 자체가 지금 5%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아무튼 지금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일단은 러시아와 중국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많이 지어보니까 이제 단가가 싸게 생산할 수 있는 방법도 생겼고 많이 생산하니까 또 한꺼번에 생산하니까 단가도 더 낮아지고 그래서 다른 해외 이 건설사들보다 그리고 해외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일단 러시아와 중국이 그 이제 미국과 프랑스, 한국을 제치고 시장을 이제 장악해 나갑니다. 근데 이제 최근 와서 그 유럽 국가라든지 아시아 일부 국가라든지 미국도 그렇고 지금 보니까 이제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이제 탈원전을 펼쳐가던 그런 국가들이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기점으로 해서 이 천연가스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요. 에너지 안보의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원전에 대한 시장을 돌아보니 얘들이 이제 벌써 다 가져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누가 일으켰죠? 러시아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만 이 민감한 것도 이제 중국과 그런 대립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국도 최근에 계속 이제 보안 관련, 그 다음에 그런 국가 안보 관련해서 좀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배제를 하려고 하니까 미국과 프랑스, 한국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상 이제 파산 이후에 그죠? 별로 능력은 없는 것 같고 그 설계 기술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는 이 생산은 하고 많이 자국 내에 많이 지었고 그리고 이제 수출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보면 별로 탐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니까 얘네들이 건설도 좀 잘하고, 그죠? 그리고 값도 싸고, 건설 공기도 잘 지키는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소송전이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재권을 확실히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이번에 좀 상징적인 의미로 체코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오히려 이제 지재권을 가진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는 했지만 자세하게는 오픈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체코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가 대놓고 한국 원전을 견제하고 있는데 지재권으로.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웨스팅하우스를 떨어뜨렸다는 것은 지재권 그거 상관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지금도 조용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 우리나라가 서서히 합의로 이 수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의견을 좁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원전은 무조건 유럽에서 나가라던 웨스팅하우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두코바니 테물린 원전 수주전에서 지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이 되면서 준공 시기와 공사비 등에 대한 그런 체코의 정부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직접적인 이유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체코 원전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음 프로젝트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들도 어떻게 진행할지가 이제 고민이 될 텐데요. 그 사업자를 계속 선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프랑스와 이 웨스팅하우스가 협의를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 웨스팅하우스도 지재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EDF도 본인들만의 그런 모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지재권이 이제 서로 다른 그런 상황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그런 설계도를 EDF로 주거나 EDF의 설계도를 웨스팅하우스로 줄 상황이 안 되죠. 경쟁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줍니까? 그래서 이렇게 협력을 해봤자 웨스팅하우스는 그 주기기 생산에 대해서 맡겨줄 수는 없고요. 아마 EPC 관련해서 그런 공장 건설 관련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그런 생산은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수주를 해서 납품을 꾸준히 해왔잖아요. 웨스팅하우스와.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뿐만이 아니고 BHI라든지 그런 여러 기업들이 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이미 협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제작 도면도 이미 있을 거고, 제작해달라 그러면 벌써 이제 제작이 가능하고요. 납기도 잘 지키고 값도 좀 싼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22년 5월에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찾아와서 그래 이제 이 로열티를 좀 높게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좀 주도권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걸 이제 거절을 한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제 이런 좀 기나긴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이 입지에 좀 좋은 유리한 상황이 지금 이제 체코 원전으로 이렇게 된 거고요. 뭐 프랑스와 이제 우리가 겨루었을 때 우리가 100% 이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굳이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협력을 한다? 근데 왜 EDF가 이 우리나라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한들 EDF 프로젝트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웨스팅하우스는 건설 능력도 없고요. 원자로 생산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설계입니다. 그러면 체코 두코바니에 그 이제 뭐 웨스팅하우스의 설계에 의한 그런 이제 원자로를 이제 제작을 할 텐데,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그걸 온전히 EDF에다가 생산을 맡길까요? 일단 그런 것들이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일단 끝까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상황이 조금 변화에 대한 기류가 생기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소식이 최근에 계속 들려오지 않아서 제가 서칭을 해보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UAE 때처럼 미국과 공동 수출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극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를 하고 일부 로열티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대단할 것 같습니다.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지금 두코바니 원전을
합쳐서 이제 수주를 했을 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지금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지금 두코바니 원전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폴란드 정부 차원의 1차 원전 그 3기도 건설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불가리아 원전 2기도 지금 건설 준비를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원전 지금 8기인가요? 9기인가요? 네, 그렇게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이 들어가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카자흐스탄, 사우디, 그 다음에 네, 뭐 네덜란드, UAE라든지 그런 게 다 1400메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1000메가와트와 우리나라 1400메가와트 둘 다 이제 협력을 해서 뭐 서로 윈윈 해보자라고 하면 엄청나게 시장 파이가 커지는 거죠. 그럼 그거를 죽이기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한다? 그러면 정말 네, 힘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언제 나올지 제가 딱 말씀드릴 수도 없고요. 그 소식이 합의로 딱 끝난다 이렇게 뭐 결론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이 상황 정황을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할 만한 가능성이 나왔다. 이 정도로 좀 가볍게 기다리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매수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 최근에 매수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이미 많은 매수를 진행했더라. 그래서 개인 투자자만 이탈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주가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